그 사내는 장터에서 아이를 샀습니다. 조선 어느 가을, 한 사내가 장터 한복판에서 돈 몇 냥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과 맞바꾼 것은 비단도, 쌀도, 그릇도 아니었습니다. 7살 배기 사내 아이, 그것이었죠. 얼마요? 5냥만 주세요. 거적대기 위에 쪼그려 앉은 여인이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품에는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지요. 배고파 우는 건지 추워서 우는 건지 이미 구분도 되지 않을 만큼. 오냥. 사내는 잠시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에 똘망똘망한 눈. 겁에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새별처럼 맑았지요. 이놈이 쓸만하겠구나. 사내는 주머니에서 엽전을 꺼냈습니다. 5냥 드리리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내, 저러다 저 아이 어쩌려고. 뻔하지 않소? 험한데 부려먹으려는 거겠지. 에구, 저의 팔자도 참. 하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그저 혀를 차고 고개를 돌렸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내가 죽었다더라. 어떻게? 관가에서 끌려갔다지. 죄목이 한두 개가 아니라더군. 그럼 그 아이는? 아이? 그 아이가 바로 지금 한양에서 소문난 그 선비 아니겠소? 장터에서 팔린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아이를 산 사내는 파멸했지요. 도대체 그 2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냥에 팔린 아이와 그 아이를 산 사내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가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담 휴식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해의 일입니다. 경기도 양주 땅 끄트머리 덕현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뒤로는 야트막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앞으로는 실개천이 졸졸 흘렀지요. 가을이면 산자락이 온통 붉고 노랗게 물들어 멀리서 보면 그림 같다 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도 사람 사는 일이란 게 늘 아름다울 수만은 없는 법이었지요. 덕현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은 단연 최참봉 댁이었습니다. 최참봉, 본명은 최만득. 나이 45세, 얼굴은 둥글널쩍하고 눈이 작아 언뜻 보면 순박한 농군처럼 생겼습니다만 그 눈이 뭔가를 셈할 때면 이야기가 달라졌지요.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술이 가늘게 당겨지고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최만득이 돈 냄새를 맡을 때 나타나는 버릇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참봉은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지. 아니, 그 사람은 돈이 아니라 사람을 쓸 줄 아는 거야. 그게 더 무섭지 않소. 실제로 최만득의 재산은 가파르게 불어났습니다. 마을 어귀의 논새 맞이기로 시작한 것이 어느새 덕현 일대 땅 절반이 그의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지요. 어떻게 그리 됐냐고 물으면 그는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잘 쓴 거지요. 뭐. 하하. 그 말이 섬뜩했던 것은 그가 말하는 사람을 잘 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마을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만득의 집에는 언제나 서너 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들녘에서 장터에서 혹은 빚에 쪼들린 집에서 흘러들어온 아이들이었지요. 최만득은 그 아이들을 거둔다고 표현했습니다. 입히고 먹이고 재운다는 뜻에서요.
하지만 그 아이들이 해 뜨기 전부터 해가 지도록 논밭을 갈고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것을 보면 거둔다는 말이 참 여러 가지 뜻을 품고 있구나 싶었지요. 그해 가을 최만득은 장터에 나갔다가 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돌쇠. 7살 곱슬머리, 작은 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또래답지 않게 진중한 눈빛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돌쇠의 어미는 남편을 잃고 갓난 아기를 안은 채 장터 한쪽에 쪼그려 앉아 있었지요. 먹을 것이 없어 이틀을 굶은 뒤였습니다. 젖도 말라가고 있었지요. 저를 파세요. 저를요. 처음 말을 꺼낸 것은 어미가 아니라 돌쇠였습니다. 어미는 기겁을 하며 아이를 끌어안았지요. 무슨 소리야, 이 녀석아. 어머니, 아기가 울어요. 젖이 없잖아요. 저라도 팔면. 안 돼. 절대 안 돼. 돌쇠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있었지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던 최만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 아이, 보통이 아니구나. 7살 아이가 스스로를 팔겠다고 나선다는 것, 그것도 울지 않고. 최만득은 그 담력이 마음에 들었지요. 아니, 마음에 든다기보다는 쓸모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걸어가 어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얼마요? 어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5냥만 주시오. 최만득은 잠시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봤지요. 겁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체념도 반항도 아닌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다는 듯한 눈빛. 5냥 드리리다. 엽전이 어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어미의 손이 파들파들 떨렸지요. 이름이 뭐냐? 돌쇠입니다. 6살, 7입니다. 어디 아픈 데는? 없습니다. 또박또박 대답하는 아이를 보며 최만득은 속으로 흡족해했습니다. 5냥 잘 썼다. 돌쇠는 어미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미는 갓난아기를 꼭 껴안은 채 오열하고 있었지요. 돌쇠는 걸음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뛰어가 어미 품에 안기고 싶었지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지요. 그리고 최만득의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딱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미가 아기를 안고 주저앉아 울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그것이 돌쇠가 어미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습니다. 최만득의 집에는 이미 아이가 셋 있었습니다. 12살 복남이, 10살 개똥이, 그리고 9살 분이었지요. 복남이는 덩치가 크고 힘이 셌으며 개똥이는 잔꾀가 많았고 분이는 아이들 중 유일한 계집아이로 부엌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셋 다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이 집에 흘러들어온 아이들이었지요. 새로 왔어? 복남이가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응. 6살, 7, 장래. 일은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복남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큰 소리는 참봉 어른은 말보다 몸으로 보여줘야 알아주셔. 알겠어? 알겠어. 간단한 대화였지만 복남이는 그 대답이 마음에 걸렸지요. 보통 새로 오는 아이들은 겁을 먹거나 울거나 아니면 반항을 하거나 했는데 이 아이는 그냥 알겠어였습니다.
담담하게. 뭔가 다른 놈이네. 분이가 저녁밥을 들고 왔습니다. 잡곡밥에 된장국, 짠지 한 조각이었지요. 많이 먹어. 처음엔 입맛이 없어도 먹어둬야 해. 내일 아침 일찍부터 일해야 하거든. 고마워. 돌쇠는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이틀을 굶었던 터라 급하게 먹고 싶었지만 꾹 참았지요.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자신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밥을 먹었을까? 된장국을 한 숟갈 뜨다가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숟가락이 잠시 멈췄지요. 먹었겠지. 내가 판 돈으로.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최만득이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잘하면 밥을 주고 못하면 밥을 굶겼지요. 매는 거의 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거나 고함을 지르는 법도 없었지요. 그저 조용히 차갑게 그 작은 눈을 가늘게 뜨고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봉남아. 예, 참봉 어른. 오늘 논두렁소는 다 봤느냐? 예, 다 봤습니다. 서쪽 끝 무너진 데도. 아직. 그럼 오늘 저녁은 없다.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지요. 봉남이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어둠 속에서 논두렁을 손질했지요.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이 집의 규칙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말보다 행동.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시키는 일은 끝까지 한다. 아이치고는 너무 빠른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최만득에게는 또 다른 면이 있었지요. 가끔, 아주 가끔 그는 아이들을 불러앉히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장터에서 들은 세상 이야기, 장사꾼들의 성공담, 혹은 한양 양반들 사는 이야기들이었지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아느냐? 어느 날 저녁 아궁이 앞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최만득이 물었습니다. 호랑이요. 개똥이가 외쳤습니다. 귀신이요. 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굶는 거요. 봉남이가 무뚝뚝하게 답했습니다. 최만득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요. 짧은 침묵이 흘렀지요. 최만득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표정이었지요. 왜? 사람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고 귀신보다 더 오래 괴롭히고 굶기는 것도 사람이 하니까요. 아이들이 돌쇠를 돌아봤습니다.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지요. 최만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그날 밤 돌쇠만 따로 밥을 한 그릇 더 받았습니다. 봉남이와 개똥이는 은근히 배가 아팠지요. 하지만 돌쇠는 그 밥그릇을 바라보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걸 더 주는 거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시험에 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마치 최만득이 자신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돌쇠는 얇은 이불을 끌어올리며 눈을 감았지요. 어미 생각이 났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꼭 살아남자. 꼭. 그날 밤 덕현 마을에는 첫서리가 내렸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덕현 마을의 겨울은 매섭고 길었습니다. 실개천이 꽁꽁 얼어붙고 산자락에는 눈이 무릎까지 쌓였지요. 아침이면 아궁이에 불을 지펴도 방바닥이 데워지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찬 기운이 온몸을 파고드는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아이들은 일어나야 했지요. 돌쇠가 최만득의 집에 온 지 석 달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 석 달 동안 돌쇠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니, 스스로 익혔다고 하는 편이 맞겠지요. 물 깃는 법, 나무 패는 법, 소염을 끓이는 법. 몸이 작아 힘에 부치는 일도 있었지만 한 번도 못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남이가 슬슬 돌쇠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지요. 야, 돌쇠. 왜? 너 진짜 7살 맞아? 맞아. 에이, 거짓말. 10살은 돼 보여.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남이는 머리를 긁적이다가 툭 내뱉었지요. 잘한다. 그냥 그렇다고. 복남이에게 그 말은 대단한 칭찬이었습니다. 돌쇠는 그걸 알았지요. 하지만 그 겨울 조용하던 최만득의 집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발단은 개똥이었습니다. 개똥이는 영리했지만 그 영리함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지요. 최만득 몰래 곳간에서 쌀을 조금씩 빼돌려 마을 어귀 주막에서 엿이나 군것질거리와 바꿔 먹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티가 나지 않게. 그게 2달이 넘게 계속됐지요. 문제는 최만득이 모를 것 같아도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만득이 아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곳간 쌀이 줄었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눈치를 봤지요. 누가 손댔느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개똥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저는 모릅니다요. 최만득의 눈이 천천히 개똥이에게 향했습니다. 그래,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추궁하지 않았지요. 아이들은 그 차가운 눈빛에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혼자 있는 개똥이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솔직히 말해. 야, 미쳤어. 그러면 나 쫓겨나. 말 안 하면 더 크게 혼나. 참봉 어른은 이미 알고 계셔. 어떻게 알아? 내가 일렀어? 아니, 그럼 어떻게 알아? 그분은 다 알아.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개똥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만약 쫓겨나면 어떡해? 쫓겨나더라도 거짓말하다 들키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개똥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요. 다음 날 아침 개똥이는 최만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요. 죄송합니다요. 최만득은 한참 개똥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시간이 어찌나 길던지 개똥이는 오금이 저려왔지요. 한 번만 더 그러면 내보낸다. 그뿐이었습니다. 매도 없었고 밥을 굶기지도 않았습니다. 개똥이는 마루를 나오면서 돌쇠를 돌아봤습니다. 내 말이 맞았어. 다행이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이들 사이에서 돌쇠의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나이로는 막내였지만 누구도 돌쇠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됐지요.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실개천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매화 향기가 바람에 실려오는 이른 봄, 최만득은 돌쇠를 따로 불렀지요. 서당에 보내마. 돌쇠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서당이요. 글을 배워두면 쓸모가 있거든. 쓸모. 그 말이 마음 한켠에 걸렸지만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을 배울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지요. 마을 서당의 훈장은 이씨 성을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이학규. 나이 60 남짓에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서당 아이들 중 넉넉한 집 자식들은 처음에 돌쇠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애 최참봉댁 머슴 아이 아니야? 맞아. 최참봉이 글 배워서 더 부려먹으려고 보낸 거래. 에이, 머슴이 글은 배워서 뭐해. 돌쇠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훈장 어른을 바라봤지요. 이학규 훈장은 첫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글을 왜 배우느냐? 아이들이 저마다 대답했지요. 과거에 붙으려고요. 아버지가 배우라 하셔서요. 양반이 되려고요. 훈장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서요. 훈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은 또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이학규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글을 배우는 가장 좋은 이유로다. 그날부터 돌쇠는 글에 빠져들었습니다. 낮에는 최만득의 집에서 일하고 서당에서 돌아오면 밤늦도록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썼지요. 훈장 어른이 특별히 낡은 종이 몇 장을 챙겨준 것이 전부였지만 돌쇠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복남이가 어느 날 밤 그 모습을 보며 말했지요. 야, 그거 배워서 뭐 할 거야? 모르겠어. 그냥 배우고 싶어. 최참봉 어른이 시켜서 하는 거잖아. 처음엔 그랬지. 지금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해. 복남이는 잠시 돌쇠를 바라보다가 돌아 누웠습니다. 너는 여기서 끝나지 않겠구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돌쇠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졌지요. 그해 여름 사건이 터졌습니다. 최만득에게는 거래하는 상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오는 보부상 패거리로 포목과 그릇, 약재 등을 떼다 파는 무리였지요. 그 우두머리가 황서방이라는 자였는데 50줄에 배가 불룩하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황서방이 여름 초입에 최만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랑채에서 한참 이야기를 나눴지요. 돌쇠는 마침 마루 근처에서 물을 길어오다가 그 대화의 일부를 들었습니다. 최참봉, 이번 거래는 좀 다릅니다요. 다르다니? 물건이 아니외다. 사람이지요. 사람. 아이들 말씀입니다요. 한양 쪽에 수요가 있어서요. 10살 넘은 아이, 건강한 것으로 두셋만. 돌쇠의 발이 멈췄습니다. 아이를 판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요. 최만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값은? 돌쇠는 물통을 들고 천천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지요. 10살 넘은 아이, 건강한 것으로 둘셋. 복남이는 12살, 개똥이는 10살. 설마. 그날 밤 돌쇠는 복남이를 조용히 깨웠습니다. 형, 잠깐만. 왜? 무슨 일이야? 낮에 황서방이 왔잖아. 응, 봤어. 그 사람이 아이들을 한양에 팔자고 했어. 복남이의 눈이 번쩍 떴습니다. 뭐,
내가 들었어. 10살 넘은 아이 건강한 것으로 둘셋이라고. 그게 우리 말하는 거야? 모르겠어. 하지만 형이랑 개똥이가 해당되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남이의 입술이 떨렸지요. 참봉 어른이 그러실 리가 없어. 우리를 거두셨잖아. 거두신 게 아닐 수도 있어, 형. 돌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게 우리 선택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나가는 것도 우리 선택이 아닐 수 있어. 복남이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쩌면 좋냐? 도망가야 해. 도망. 어디로? 일단 여길 나가야 해. 형이랑 개똥이만이라도. 복남이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너는 어쩌고? 나는 10살이 안 됐잖아. 당장은 괜찮을 거야. 당장만 괜찮으면 뭐해. 형, 목소리 낮춰. 복남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새끼. 진짜 어른 같다, 너.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른 같은 게 아니야. 그냥 무서운 거야. 사흘 뒤 복남이와 개똥이는 새벽에 조용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분이는 너무 어려 최만득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 같았고 돌쇠는 남겠다고 했지요. 복남이는 떠나기 전 돌쇠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응. 약속이다. 약속해. 그 손의 온기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최만득은 두 아이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가늘게 떴다가 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를 불러 물어보지도 않았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 최만득의 눈이 돌쇠를 바라보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의심과 관심이 뒤섞인 묘한 눈빛이었지요. 돌쇠는 그 눈빛을 느끼면서도 태연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내가 일렀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보내줬다고 생각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지요. 이 집에서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것. 뜨거운 여름 햇살이 마당을 달굴 때 돌쇠는 소여물을 끓이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살아남자. 그리고 반드시 나가자. 매미가 울었습니다. 기나긴 울음이 마치 누군가의 절규처럼 하늘로 퍼져나갔지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이 지고 바람이 서늘해지고 곡식 익는 냄새가 들판에 가득하던 그 가을에 돌쇠의 나이는 8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이 부쩍 자라 이제는 또래 아이들과 비교해도 작지 않았지요.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눈빛은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최만득은 그 무렵부터 돌쇠를 다르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허드레실이 아니었습니다. 장터에 나갈 때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지요. 거래처를 돌아다니고 물건값을 흥정하고 외상장부를 정리하는 자리에 돌쇠를 옆에 앉혔습니다.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듣기만 하라는 뜻이었지요. 돌쇠는 보고 들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최만득이 흥정하는 방식, 말을 아끼는 타이밍, 상대방이 급할 때와 여유로울 때를 구별하는 눈. 그것이 하나씩 돌쇠의 머릿속에 쌓여갔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하지만 세상을 읽는 눈은 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했지요.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최만득이 느닷없이 물었습니다. 오늘 거래에서
내가 잘못한 게 뭔 줄 아느냐?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질문을 받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지요. 포목 값을 너무 빨리 올렸습니다. 왜 그게 잘못이냐? 상대방이 다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면 더 내렸을 텐데 서두르셨지요. 최만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맞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가슴이 묘하게 뛰었지요. 맞다. 칭찬이라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냥 사실 확인이었지요. 하지만 최만득에게 그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키우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다듬고 있는 건가? 그 차이가 무엇인지 돌쇠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해 겨울 이학규 훈장 어른이 돌쇠를 따로 불렀습니다. 서당 마당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지요. 훈장은 방 안에 앉아 돌쇠에게 차를 한 잔 내밀었습니다. 돌쇠는 그것이 낯설었습니다. 차를 내어주는 어른은 처음이었으니까요. 내가 최만득의 집에 있구나. 예, 훈장 어른. 거기서 일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 힘들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런데 왜 글을 이리 열심히 배우느냐? 돌쇠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스쳤지요. 언젠가 이 집을 나가야 할 날이 오면 빈손으로는 나가고 싶지 않아서요. 이학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만득이 왜 너를 서당에 보내는지 아느냐? 쓸모있게 만들려는 거겠지요. 그래. 그 사람은 사람을 도구로 보는 자다.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구가 너무 날카로워지면 쥔 사람이 다치는 법이지. 훈장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내가 그 날카로운 도구가 되거라. 단 스스로를 위해 쓰는 도구로. 그 말이 돌쇠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씨앗처럼. 이학규는 그날 이후 돌쇠에게 특별히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논어, 맹자, 그리고 한양에서 흘러들어온 실학 관련 서책들이었지요. 서당 아이들이 보지 않는 책들이었습니다. 이건 내 수준이 아닌데요. 훈장 어른. 돌쇠가 조심스레 말하자 훈장이 대꾸했지요. 어렵다고 덮어두는 것과 어려워도 씨름하는 것. 그 차이가 10년 후를 가른다. 돌쇠는 밤마다 촛불 아래에서 씨름했습니다. 글자가 눈에 익지 않아 이마가 찌푸려지는 날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지요. 분이가 어느 날 밤 그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돌쇠야, 너는 뭐가 되고 싶어? 분이는 1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만득의 집에서 부엌일을 하며 살았지만 눈망울이 맑은 아이였지요. 돌쇠에게는 유일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모르겠어. 그래도 뭔가 있잖아. 사람답게 살고 싶어. 분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뭔데? 나도 잘 몰라. 그냥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팔리지 않아도 되게. 분이의 눈에 잠시 무언가 스쳤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두 아이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촛불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지만 그 촛불만은 꺼지지 않았지요. 봄이 다시 왔습니다. 돌쇠의 나이 9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봄에 최만득은 새로운 일을 벌였습니다. 인근 마을 상계리에서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최만득은 발빠르게 움직였지요. 싼 값에 쌀을 사재기하고
굶주린 농민들에게 2배, 3배 값으로 팔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빚을 진 농민들의 땅을 담보로 잡았지요. 갚지 못하면 땅이 넘어오는 구조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참봉이 이번엔 상계리 땅을 노리는 모양이야. 에고, 그 사람 손에 들어가면 끝이지. 누가 막을 수나 있겠어. 관가에 줄도 있는 사람인데. 돌쇠는 그 거래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장부를 정리하면서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을 천천히 읽어냈지요. 이건 그냥 장사가 아니야. 사람을 올가매는 거야. 어느 날 저녁 최만득이 장부를 검토하다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틀린 데 있느냐? 돌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숫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요. 최만득이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날카로웠지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라. 상계리 김씨 댁은 올봄 씨앗도 없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땅을 팔아야 하는데 땅을 팔면 씨앗 살 돈이 없고 씨앗이 없으면 수확이 없고 수확이 없으면 또 빚을 집니다. 최만득의 입가가 올라갔습니다. 그게 왜 내 문제냐? 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보이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만득은 장부를 덮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다, 돌쇠야. 가진 자가 더 갖고 없는 자는 더 잃는 거지. 그게 이치야. 예. 하지만 넌 그게 못마땅하지.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만득은 낮게 웃었습니다. 잘 기억해 둬라. 못마땅하다고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는 걸. 살아남으려면 흐름을 타야 해. 거스르는 놈은 죽어.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스르면 죽는다. 그 말을 받아들이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고개를 들었지요. 그래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해 여름 돌쇠에게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장터에서 최만득의 심부름을 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땡볕이 내리쬐고 길가풀잎에서 메뚜기가 튀어오르던 오후였지요. 돌쇠는 장터 끄트머리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다가 나지막한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무 뒤편 풀숲이었습니다. 가보니 어린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지요. 나이는 돌쇠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옷은 낡았지만 단정했고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왜 울어?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가득한 눈이었지요. 길을 잃었어요. 어디서 왔어? 저 너머 봉산 마을이요. 어머니 심부름 왔다가 그만. 혼자 왔어? 예.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지요. 장터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봉산 마을이면 저 고갯길 넘어야 해. 혼자 가면 해 지기 전에 못 가. 그럼 어떡해요? 아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돌쇠는 한숨을 쉬었지요. 내가 데려다 줄게. 따라와. 최만득에게는 늦는다는 말을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혼날 것이 뻔했지요. 그래도 발이 움직였습니다. 두 아이는 고개를 넘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가는 길에서 아이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돌쇠. 너는? 연이에요. 박연이. 어디 사는데? 최참봉 댁 심부름 왔다고 했잖아요. 돌쇠의 발이 멈칫했습니다. 최참봉. 최만득 참봉. 예.
아, 모르겠어요. 그냥 최참봉 댁이라고만 했어요. 어머니가 무슨 심부름을 시키셨는데 배 한 피를 갖다 드리고 오라고요. 외상값이라고.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상값. 그럼 이 아이 어머니도 최만득에게 빚이 있는 거다. 세상이 참 좁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니, 최만득의 손길이 참 넓다는 생각이 더 맞았습니다. 봉산 마을 어귀에서 연희의 어머니가 달려 나왔습니다. 연아, 이 녀석 어딜 갔다 이제야 오는 거야. 어머니, 이 오빠가 데려다 줬어요. 길을 잃었는데. 어머니는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고단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지요. 고맙구나, 아가. 어디서 왔니? 덕현 마을입니다. 덕현. 그럼 최참봉 댁. 예. 어머니의 얼굴에 복잡한 빛이 스쳤습니다. 안쓰러움인지 미안함인지 저녁 먹고 가거라. 많진 않지만 괜찮습니다. 가야 해요. 연희가 돌쇠를 올려다 봤습니다. 또 만날 수 있어요? 장터에 오면 볼 수도 있겠지. 꼭 와요. 나 오빠한테 할 말 있어요. 무슨 말? 고맙다는 말이요. 방금 했잖아. 연희가 볼을 부풀렸습니다. 제대로 된 인사는 나중에 해야지요. 돌쇠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어색하고 낯선 느낌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지요. 그날 밤 예상대로 최만득에게 불려갔습니다. 왜 늦었느냐? 돌쇠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길 잃은 아이를 데려다 줬다고. 최만득은 잠시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그 심부름 값은 누가 주더냐? 없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썼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매도 밥 굶기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한마디가 어떤 매보다 더 묵직하게 가슴을 눌렀지요. 쓸데없는 일. 돌쇠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 생각이 은근히 기뻤습니다. 최만득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이.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복남이가 돌아왔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복남이의 소식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인근 고을 대장간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실력을 인정받아 밥은 굶지 않고 산다는 것. 그 소식을 전한 것은 장터에서 우연히 만난 나그네였는데 최만득의 귀에도 들어갔는지 그날 이후 최만득은 복남이 이야기를 2번 다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혼자 속으로 안도했지요. 잘 됐다. 잘 살아라, 형. 겨울이 왔습니다. 돌쇠의 나이 10살 되던 해였습니다. 이학규 훈장이 어느 날 돌쇠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시험해 볼 기회가 있다. 무슨 시험이요? 한양에서 아는 분이 오셨다. 총명한 아이를 하나 찾는다더구나. 어떤 분이요? 홍대감댁 서자분이시다. 학문이 깊고 사람 됨됨이도 바르지. 이름은 홍필성이라 하는데 훈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분이 너를 보고 싶다 하신다. 돌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를요? 내가 이야기를 좀 했다. 장터 출신의 아이인데 눈이 밝고 머리가 좋다고. 하지만 저는 최참봉 댁에 안다. 그래서 먼저 내게 물어보는 거다. 돌쇠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소리 없이 조용히
이 집을 나갈 기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속삭였지요. 최만득이 그냥 보내줄 리 없다. 나는 그의 돈으로 서당에 다녔고 그의 집에서 먹고 잤다. 그는 반드시 값을 매길 것이다. 제가 나가려면 최찬봉 어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지. 그분이 보내줄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홍필성 어른이 직접 이야기하면 다를 수도 있지. 돌쇠는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가고 싶다. 하지만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 홍필성은 사흘 뒤에 덕현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나이 30 남짓, 키가 크고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눈빛에 무게가 있었지요. 서자 출신답지 않게 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최만득과 사랑채에서 만났습니다. 돌쇠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요. 이 아이가 그 아이요? 홍필성이 돌쇠를 바라봤습니다. 예, 제가 거두어 기른 아이입니다요. 최만득의 말투가 평소와 달리 공손했습니다. 홍대감댁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 때문이었겠지요. 홍필성이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돌쇠라 했느냐? 예. 나이는? 10살입니다. 글은 어디까지 읽었느냐? 논어와 맹자는 읽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만. 홍필성의 눈에 관심의 빛이 스쳤습니다. 논어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구절이 무엇이냐? 돌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여결호입니다. 왜? 배우고 때때로 익힌다. 이것이 기쁘다는 말이지요. 저는 처음에 글을 배울 때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 배웠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진짜 기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이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사랑채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홍필성이 최만득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데려가도 되겠소. 최만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글쎄요. 이 아이가 있어야 제 장부일이 값을 치르겠소. 값이라 하시면 얼마요? 최만득은 잠시 손가락을 두드렸습니다. 돌쇠는 그 버릇을 알았지요. 셈을 할 때 나오는 버릇. 50냥이면 홍필성은 눈썹 하나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좋소. 최만득이 예상보다 쉽게 동의가 나오자 잠시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더 불렀어야 했나 하는 표정이었지요. 돌쇠는 그 순간 자신이 또 팔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50냥에.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처음 장터에서 팔리던 날과는 그때는 어미가 팔았고 지금은 내가 선택한다. 아니, 정확히는 아직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홍필성이 사겠다 했고 최만득이 팔겠다 했을 뿐이지요. 하지만 돌쇠는 그 자리에서 홍필성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최만득의 눈빛과 달랐습니다. 계산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보는 눈. 이분은 다르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지요.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분이가 새벽같이 일어나 돌쇠의 낡은 보따리에 주먹밥을 싸 넣었습니다. 찬밥에 된장을 묻힌 것이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지요. 잘 가. 응. 분이도 잘 있어. 나도 언젠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나갈 수 있어. 분이는 할 수 있어. 분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거짓말이라도 고마워. 거짓말 아니야. 돌쇠는 분이의 머리를 한 번 쓰다듬었습니다.
어색했지만 그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지요. 최만득은 배웅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채 창문 너머로 돌쇠가 떠나는 것을 지켜봤지요. 돌쇠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덕현 마을 어귀를 벗어날 때 아침 햇살이 산자락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슬 맺힌 풀잎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지요. 돌쇠는 걸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다고 했었지. 이학규 훈장이 처음 날 왜 글을 배우느냐 물었을 때 했던 대답. 이제 조금씩 알 것 같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홍필성의 말발굽 소리가 앞에서 들렸습니다. 돌쇠는 발걸음을 빠르게 했지요. 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끝에 봄이 오듯 더디지만 분명하게. 한양은 달랐습니다. 덕현 마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시끄럽고 복잡했지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다니고 골목마다 냄새가 달랐습니다. 어떤 골목은 기름에 지지는 냄새, 어떤 골목은 말똥 냄새, 어떤 골목은 비단과 향 냄새가 뒤섞였지요. 처음 한양 어귀에 들어섰을 때 돌쇠는 입을 반쯤 벌리고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처음이냐? 홍필성이 말 위에서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예. 금방 익숙해진다. 좋든 나쁘든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양은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만큼 나쁜 것도 선명하게 보였지요. 홍필성의 집은 북촌 근처 자그마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대감댁 서자 출신답지 않게 검소한 살림이었지요. 하인도 많지 않았고 마당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는 책이 넘쳤습니다. 벽마다, 방마다, 심지어 부엌 선반에도 책이 쌓여 있었지요. 여기서는 뭘 하면 됩니까? 돌쇠가 묻자 홍필성이 말했습니다. 배워라. 그것뿐입니까? 그것이 전부다. 돌쇠는 잠시 멍했습니다. 일은요? 책 읽는 것이 일이다. 그것이 홍필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설명이 없고 그러나 하는 일에 군더더기가 없는 사람. 최만득이 사람을 도구로 봤다면 홍필성은 사람을 씨앗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심고 기다리고 자라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 돌쇠는 그 집에서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것들이었지요. 홍필성의 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신분이 뒤섞인 모임이었지요. 서자 출신 선비, 중인 계급의 의원, 장사꾼, 심지어 먼 지방에서 올라온 농민 출신 선비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둘러앉아 세상 이야기를 했지요. 백성들의 삶, 관가의 부패, 신분제의 모순들. 돌쇠는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차만 날랐습니다. 하지만 홍필성은 돌쇠를 구석에 앉혀두고 들으라 했지요. 저 아이는 뭐요? 어느 날 그 모임에서 누군가 돌쇠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내가 데려온 아이요. 들으라고 앉혀뒀소. 허허, 아이도 듣는 자리요. 아이가 가장 잘 듣지요. 어른은 이미 생각이 굳어서 듣는 척만 하지만 모두 웃었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귀는 활짝 열려 있었지요. 그 자리에서 돌쇠가 처음으로 억울함이라는 것의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한 사람의 억울함이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내는 억울함. 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약한 사람을 짓누르는지, 그리고 그것에 맞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최만득은 그 흐름을 탔다. 이 사람들은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한다. 어느 쪽이 옳은지, 어느 쪽이 살아남는지 돌쇠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인지는 알 것 같았지요. 그렇게 새해가 흘렀습니다. 돌쇠의 나이 13이 되던 해,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홍필성이 어느 날 부르더니 말했지요. 돌쇠라는 이름은 내 어미가 지은 것이냐? 예. 소중한 이름이다. 하지만 내가 가려는 길에서는 다른 이름이 필요할 수 있다. 홍필성은 종이에 두 글자를 써서 내밀었습니다. 이준 이씨성은 내가 줄 수 없다. 하지만 준이라는 글자는 줄 수 있다. 준이란 기준, 척도라는 뜻이다. 세상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거라. 돌쇠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준. 그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았지요. 낯설었지만 묘하게 가슴에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울 것 없다. 이름은 스스로 채우는 것이다. 15이 되던 해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홍필성이 잡혀갔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지요. 그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관가의 귀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비판하고 제도를 논했다는 죄목이었는데 실상은 누군가 밀고를 한 것이었지요. 새벽 포졸들이 들이닥쳤을 때 주는 마침 뒤뜰에서 물을 깃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달려 나오니 이미 홍필성은 포승줄에 묶여 있었지요. 어른, 준이 달려들려 했지만 홍필성이 눈빛으로 막았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움직이면 너도 끌려간다. 살아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포졸들이 홍필성을 끌고 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혔지요. 주는 그 자리에 굳어서서 멀어지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발이 떨렸지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때 홍필성의 집에서 일하던 늙은 하인 영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미리 말씀을 남기셨어요. 낡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편지였지요. 짧았습니다. 준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배운 것은 아무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내 책들은 내 것이다. 그리고 내 친우 이덕문을 찾아라. 마포 나루 근처 약방을 한다. 그 사람을 믿어도 좋다. 주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지요. 올 시간이 없었습니다. 마포 나루는 사람 냄새가 진했습니다. 생선 비린내, 흙냄새, 땀 냄새가 뒤섞인 곳이었지요. 나루터에서 짐꾼들이 고함을 질렀고 배가 물결을 가르며 들어왔습니다. 그 북적이는 거리 한편에 작은 약방이 있었지요. 이덕문. 나이 40줄, 머리가 반백이고 눈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준이 홍필성의 편지를 내밀자 이덕문은 한 번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다. 내가 올 줄. 어떻게 아셨어요? 필성이가 이미 이야기했지. 총명한 아이가 있다고. 언젠가 신세 좀 지게 되면 잘 부탁한다고. 이덕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일단 먹어라. 밥 먹고 이야기하자. 주는 그 약방 뒷방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낮에는 약방 일을 거들고 밤에는 책을 읽었지요. 홍필성의 집에서 가져온 책 보따리가 그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이덕문은 의원이었지만 단순한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글도 알고 법도 알고
무엇보다 사람을 잇는 눈이 있었지요. 주는 이덕문 곁에서 또 다른 것들을 배웠습니다. 아픈 사람을 대하는 법, 두려움에 떠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법, 그리고 억울한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법. 왜 의원이 됐어요? 어느 날 밤 약재를 정리하다가 준이 물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제일 가치 있는 일이라서. 죽이는 것보다요? 이덕문이 멈추고 준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까요. 이덕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맞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람만이 살릴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 호랑이는 살리지 못한다. 귀신도 살리지 못한다. 오직 사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주는 그 말을 오래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뜻밖의 재회가 찾아왔습니다. 마포 장터에서였습니다. 약재를 사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한쪽에서 싸움이 붙은 모양이었습니다. 상단 사람들과 어떤 사내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지요. 사내는 덩치가 크고 손이 거칠었습니다. 대장간 일을 오래 한 사람처럼 팔뚝이 굵었지요. 주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설마, 형. 사내가 돌아봤습니다. 복남이었습니다. 이제 20살이 다 된 우람한 청년이 되어 있었지요. 어릴 때의 그 투박한 얼굴이 여전했지만 눈빛이 훨씬 깊어져 있었습니다. 돌쇠.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복남이의 눈이 빠르게 붉어졌습니다. 이 새끼. 살아있었네. 형도 한양에 있었어. 왜 연락을 안 했어? 형이 어딨는지 몰랐잖아. 나는 여기 온 지 2년이 됐다고. 대장간 하나 얻어서. 복남이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준의 어깨를 덥석 잡더니 그대로 끌어안았지요. 어색했습니다. 서로 어색한 줄 알면서도 아무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잘 살았어? 밥은 먹었어? 복남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먹었어. 형은? 나도. 다행이다. 분이는? 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모르겠어. 내가 먼저 나왔으니까. 복남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집에 아직 있겠네. 아마 데리러 가야 하지 않아? 형, 지금 당장은 힘들어. 하지만 언젠간 반드시. 복남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약속이다. 약속해. 어릴 때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달랐지요. 아이의 약속이 아니라 어른의 약속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의 나이 18이 되던 해 홍필성이 풀려났습니다. 2년여 만이었습니다. 관가 내부에서 세력이 바뀌면서 죄목이 흐지부지 됐지요. 하지만 홍필성은 그 2년 동안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허옇게 새었고 걸음이 느려졌지요. 주는 마포 약방에서 달려가 홍필성을 맞았습니다. 어른. 홍필성은 준을 보자 피식 웃었습니다. 살았구나. 당연하지요. 준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지요. 울기는 왜 울어? 안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먼지가 들어갔습니다.
홍필성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됐지요. 그래, 그래. 먼지가 들어간 거지. 주는 그날 밤 홍필성 곁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옥에서 있었던 일, 만났던 사람들, 그 안에서 오히려 배운 것들. 홍필성은 감옥에서도 배웠지요. 세상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는 이제 더 이상 모임 같은 건 못하겠다. 홍필성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 준이 눈을 들었습니다. 내가요? 나는 쓰러졌지만 씨앗을 뿌렸다. 내가 그 씨앗이다. 그리고 그해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덕현 마을에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최만득이 관가에 고발됐다는 것이었지요. 상계리 농민들의 땅을 빼앗고 빈 문서를 위조하고 그것도 모자라 아이들을 사고 팔았다는 죄목이었습니다. 고발한 것은 뜻밖에도 분이었습니다. 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었던 준에게 그 소식은 충격이었지요. 이덕문이 소식을 전하며 말했습니다. 분이라는 아이 알지? 알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쳤어. 최만득의 집에서. 그러고 관가에 직접 찾아가서 고발했다더군. 혼자서. 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혼자서요? 그래. 16살짜리 계집아이가. 거짓말 아니야. 분이는 할 수 있어. 언젠가 떠나던 날 아침 분이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갈 수 있어. 분이는 할 수 있어.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분이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관가 근처에 있다더군. 증인으로 있어야 하니까. 주는 그날 바로 길을 나섰습니다. 분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6, 키가 훌쩍 자라 있었고 눈빛이 단단했지요. 어릴 때의 그 수줍고 여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돌쇠 오빠, 분이야. 왔어요. 왔어.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서웠지? 준이 물었습니다. 무서웠지요. 근데 그게 다예요. 무서웠지만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분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떠나던 날 했던 말 기억해요? 나갈 수 있다고. 기억해.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있었어요. 잊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했어요. 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이 뜨거워졌지요. 내가 한 말이 씨앗이 됐구나. 홍필성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쓰러졌지만 씨앗을 뿌렸다. 내가 그 씨앗이다. 씨앗은 또 씨앗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관가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최만득의 죄목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상계리 땅 문서 위조, 빚장부 조작, 아이 매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된 것들도 드러났지요. 황서방과의 거래, 관가에 뇌물을 바쳐 묵인을 받았던 일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습니다. 준이었습니다. 이덕문의 약방에서 지내는 동안 준은 어릴 때 최만득의 장부를 정리하던 기억을 되살려 꼼꼼히 기록해뒀지요. 숫자들, 거래 날짜들, 이름들. 글을 배우고 나서부터 그것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기억하고 있던 것들이었지요. 그 기록이 증거가 됐습니다. 분이의 증언과 준의 기록이 맞물리자 최만득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처음으로 최만득의 얼굴에 당혹감이 나타났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최만득이 끌려 나오다가 준과 눈이 마주쳤지요. 그 눈빛이 무엇인지 준은 알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계산이 틀렸다는 허탈함이었지요. 5냥에 사서 50냥에 팔았는데 그 아이가 나를 무너뜨렸다.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준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바라봤지요. 저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최만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었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준은 이덕문과 저녁을 먹다가 불쑥 말했습니다. 저 과거를 보고 싶습니다. 이덕문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신분이 문제 아니겠느냐. 내 출신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길이 없는 건 아니지요. 홍필성 어른이 알고 계시는 분 중에 필성이가 뭐라 했느냐? 준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씨앗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덕문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필성이한테 다시 가봐라. 할 말이 있을 거다. 홍필성은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말을 하려던 참이었다. 어른, 내 출신 문제는 내가 아는 분을 통해 길을 낼 수 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감사합니다. 고마울 것 없다. 내가 그만큼 됐으니까 하는 말이다. 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됩니까? 해라. 어른은 왜 저를 데려오셨습니까? 처음에 최만득 댁에서 홍필성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훈장 이학규가 이야기했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다고 한 아이라고. 그 말 때문에요? 그 말이 들을 때부터 마음에 걸렸다. 먹고 살기도 바쁜 아이가 세상을 알고 싶다고 했으니. 준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는 반드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된다. 나는 그냥 그 시간을 조금 앞당겨줬을 뿐이야. 홍필성의 목소리가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담담하지 않았지요. 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봐주신 분. 최만득은 5냥에 샀고 50냥에 팔았습니다. 홍필성은 50냥을 냈지만 그것은 값을 매긴 것이 아니었지요. 그 차이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해 가을 첫 서리가 내리던 날. 준은 오래전 장터에서 자신을 사갔던 최만득이 관가에서 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배형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참봉이 그리 될 줄 몰랐지. 뻔한 결말이지. 그런 짓을 했으니. 그런데 그 아이가 결정적 증거를 댔다더라. 무슨 아이? 최참봉이 장터에서 사왔다는 아이 있잖아. 5냥짜리. 침묵이 흘렀습니다. 5냥짜리 아이한테 무너졌다고? 그렇다더군. 또 침묵. 그거 참.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준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파랗고 높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어미가 살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기도 이제는 어린이가 됐겠지요. 살아있으면 좋겠다. 꼭. 서리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서늘함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명했지요.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선명하게 느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한양 북촌 어귀에 매화가 피기 시작하던 그 봄, 주는 생애 처음으로 과거 시험장 앞에 섰습니다. 나이 21였습니다. 시험장 앞에는 사람이 넘쳤지요. 양반집 자제들이 하인을 거느리고 들어섰고 갓을 쓴 선비들이 두루마기 자락을 여몄습니다. 주는 그 무리 속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거느린 하인도 없고 번듯한 두루마기도 없었지요. 다만 홍필성이 내어준 낡은 붓한 자루와 오래 읽어 표지가 헤어진 책 몇 권에서 쌓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복남이가 새벽같이 찾아와 주먹밥을 쥐어줬습니다. 먹고 가. 형, 이른 아침에 뭐 하러 왔어? 입 다물고 받아. 주는 웃으며 주먹밥을 받았습니다. 떨리냐? 복남이가 물었지요. 조금. 얼굴이 새하얀데 조금이야? 많이. 복남이가 준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너 지금까지 뭘 한 줄 알아? 최만득 그 집에서 버텼고 한양까지 올라왔고 그 모진 것들 다 겪고 여기까지 왔잖아. 시험지 하나 못 채울 놈이 아니야. 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가. 응. 나중에 밥 사. 알았어. 주는 시험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등이 고닫지요. 자리에 앉아 시험지를 펼쳤습니다. 하얀 종이였지요. 그 하얀 종이 위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아른거렸습니다. 장터에서 팔리던 날, 최만득의 집에서 굳은 살이 박히던 손, 이학규 훈장의 낡은 책들, 홍필성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 분이의 눈물, 복남이의 투박한 손. 이 모든 것이 여기까지 데려왔다.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결과는 사흘 뒤에 나왔습니다. 주는 급제했습니다. 장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합격이었지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홍필성이 그 소식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돌리더니 창밖을 바라봤지요. 주는 그 옆모습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어른, 왜 그러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눈물 나셨어요? 먼지가 들어갔다. 준이 피식 웃었습니다. 어릴 때 자신이 했던 말이었지요. 저도 그런 말 했었는데. 그래. 그래서 내가 한 거다. 두 사람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빛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매화는 지고 이제 연두빛 잎사귀가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덕문은 준이 급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약방 문을 반나절 닫았습니다. 왜 닫았어요? 준이 물었지요. 축하주 한 잔 해야지. 이덕문은 평소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그것을 알았지요. 어른, 술 안 드시잖아요. 오늘은 마신다. 막걸리 한 사발이 탁자 위에 놓였습니다. 이덕문이 잔을 들었지요. 준아. 예. 내가 처음 왔을 때 기억하느냐? 기억합니다. 필성이 편지 들고 왔을 때 눈빛이 이상했어. 무서운 것도 아니고 당당한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죽은 눈빛도 아니었지. 어떤 눈빛이었는데요. 이덕문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살겠다는 눈빛.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준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걷었어요? 그래서 걷었지. 막걸리 잔이 부딪혔습니다. 앞으로 잘 살아라. 감사합니다,
어른. 막걸리가 입안으로 넘어가자 쌉싸름하고 구수한 기운이 목줄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주는 그 맛을 오래 기억할 것 같았지요. 분이는 그의 여름 이덕문의 약방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준이 부탁한 것이었지요. 관가의 증인 역할이 끝난 뒤 갈 곳이 없었던 분이를 이덕문이 흔쾌히 받아줬습니다. 분이는 손이 빠르고 꼼꼼했습니다. 약재를 다루는 솜씨도 금방 늘었지요. 어느 날 약방에 들른 준이 약재를 정리하는 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지? 잘 지내요. 힘들지 않아? 힘들죠. 그래도 좋아요. 뭐가 좋아? 분이가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내 하루가 내 거라서요. 준의 가슴이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내 하루가 내 거라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팔리지 않아도 되는 하루. 선택할 수 있는 하루. 그것이 그들 모두가 원했던 것이었지요. 다행이다. 분이가 빙긋 웃었습니다. 오빠도 다행이에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이 30이 되던 해, 그는 관직에 올라 있었습니다. 높지 않은 자리였지만 맡은 일을 성실히 했지요. 무엇보다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듣는 자리에서 그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연이라도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료 관리가 물었습니다. 이준, 자네는 왜 그렇게 일일이 다 듣는 건가? 시간도 없고 힘도 드는데. 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들어야 할 말이 있었던 사람이라서요. 동료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냥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상 설명하지 않았지요.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 주는 어미를 찾았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10년이 훌쩍 넘었지요. 이리저리 수소문한 끝에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찾아가던 날, 가을이었습니다. 길가 감나무에 감이 발갛게 익어 있었지요.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미는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반백이 됐고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지요.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마당에서 일하다가 고개를 들더니 준을 보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쇠야. 그 한마디에 준은 13세 이름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 어미가 달려왔습니다. 아니, 뛰어오려 했지만 발이 잘 안 따라줬지요. 그래도 달려왔습니다. 준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어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들여다봤지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컸구나. 예. 밥은 먹었냐? 준이 웃었습니다. 눈물이 나면서 웃음이 났지요. 그 둘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먹었어요, 어머니. 많이 먹었냐? 많이 먹었어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어미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준도 더 이상 참지 않았지요. 가을 햇살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20살이 다 된 청년이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미 품에 안겨 울던 그 갓난아기였지요. 눈이 비슷했습니다. 형제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지요. 두 형제가 처음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됐지요.
복남이는 30줄에 한양에서 제법 이름난 대장간 주인이 됐습니다. 솜씨가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관아에서도 일감이 들어왔지요. 덩치와 달리 섬세한 손을 가진 사람이라고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가을 준이 복남이의 대장간에 들렀습니다. 쇠 달구는 냄새, 불냄새가 코를 찔렀지요. 복남이는 허리까지 올라오는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다가 준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벼슬아치가 여긴 왜 와? 보고 싶어서. 거짓말. 진짜야. 복남이는 코웃음을 치며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슬그머니 옆자리에 자리를 내어줬지요. 앉아. 응. 두 사람은 한동안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잘 지내냐? 준이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거짓말. 복남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잘 지낸다. 진짜로. 다행이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지요. 야, 돌쇠. 왜? 우리 결국 살아남았네. 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게. 최만득 그 자식은 유배 가고 우리는 살아남고. 응. 뭔가 좀 이상하지 않냐. 세상이. 왜? 5냥짜리가 살아남고 그걸 산 놈이 망했으니까. 준이 낮게 웃었습니다. 사람이 5냥짜리일 수 없으니까 그런 거지. 복남이가 한동안 그 말을 씹었습니다. 그렇네. 불꽃이 또 튀었습니다. 따뜻했지요. 분이는 30이 되던 해에 이덕문의 약방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덕문이 나이 들어 눈이 침침해지면서 약재 구분을 분이에게 맡기기 시작했지요. 자연스레 약방의 크고 작은 일이 분이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마포 나루 근처에서는 분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이면 누구든 찾아오는 곳, 돈이 없어도 내쫓지 않는 곳. 그것이 분이의 약방이었지요. 어느 날 준이 약방을 찾아갔습니다. 여기 환자 오면 돈도 안 받는다더라. 그래요.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분이가 태연히 웃었습니다. 분이야, 그렇게 살다가 힘들면. 오빠. 응. 저 최참봉 댁에서 배웠어요. 가진 게 없어도 버티는 법. 준이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집에서 배웠다고? 나쁜 곳에서도 배울 건 있잖아요. 살아남는 법이라든가. 분이가 약재를 정리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진짜로. 준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결국 그 집에서 무언가를 가져나왔다. 상처도 배움도 살아남는 법도.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지요. 이학규 훈장은 준이 급제했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덕현 마을 서당에서였지요.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잠들듯이 준은 그 소식을 듣고 덕현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훈장의 무덤 앞에 서서 오래 있었지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다고 했던 아이라고,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고. 홍필성이 자신을 데려온 이유가 결국 이학규 훈장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훈장 어른이 씨앗을 뿌리셨고, 홍필성 어른이 그것을 심으셨고, 이덕문 어른이 물을 주셨다. 그리고 자신이 자랐지요. 감사합니다. 무덤 앞에 꾸벅 절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지요.
낙엽 한 장이 빙글빙글 돌며 무덤 앞에 내려앉았습니다. 홍필성은 준이 40이 되던 해까지 살았습니다. 그 마지막 날, 준이 곁을 지켰지요. 준아, 예, 어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느냐. 이제는 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금요. 조금. 많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더라고요. 홍필성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게 맞다. 그게 배움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필성 어른. 왜? 저는 행복했습니다. 어른 덕분에. 홍필성이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마지막이었지요. 봄이 막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매화 향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후 이야기입니다. 준은 45세 관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지요. 고향 근처 작은 마을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서당을 열었지요. 찾아오는 아이들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양반집 자제도, 머슴의 아이도, 장터에서 흘러들어온 아이도. 누구든 배우고 싶다면 받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리하시오? 신분도 따지지 않고. 준이 웃으며 말했지요. 사람이 5냥짜리일 수는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준은 알았지요. 복남이는 가끔 준의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마당에 앉아 있다가 돌아가곤 했지요. 어느 날 준이 물었습니다. 왜 자꾸 와서 그냥 가? 그냥 좋아서. 뭐가 좋아? 복남이가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 소리, 글 읽는 소리. 형도 배우고 싶어. 됐어. 나이가 몇인데. 이 학교 훈장님이 그러셨어. 어렵다고 덮어두는 것과 씨름하는 것. 그 차이가 10년 후를 가른다고. 복남이가 준을 흘겨봤습니다. 다음에 와서 배울게. 언제? 다음에. 하지만 그 다음에는 결국 오지 않았지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복남이는 그냥 찾아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분이는 마포 약방을 제자에게 넘기고 나이 50의 준의 서당 근처의 작은 약방을 열었습니다. 왜 이쪽으로 왔어? 준이 물었습니다. 오빠 곁에 있고 싶어서요. 거짓말. 진짜요. 진짜로? 분이가 웃었습니다. 오빠 나이 드는 거 곁에서 봐야지요. 누가 챙겨줘요. 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같은 마을에서 늙어갔습니다. 장터에서 팔리고 도망치고 살아남은 세 사람이 결국 같은 하늘 아래 노년을 보내게 됐지요. 준이 70이 되던 해였습니다. 서당에 찾아오는 아이 중에 곱슬머리에 눈이 또렷한 사내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딘지 낯이 익은 아이였지요. 가난한 집 아이였는데 매일 서당 울타리 밖에서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를 듣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준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나와 닮았다. 이름이 뭐냐? 준이 물었습니다. 돌이요. 6살, 7입니다. 준은 잠시 그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7살, 곱슬머리, 또렷한 눈빛. 들어와서 앉아라. 저 같은 애도 돼요?
준이 빙긋 웃었습니다. 사람은 온양짜리가 아니다. 누구든 배울 수 있어. 아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래도 됐습니다. 아이는 조심스레 서당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씨앗을 뿌리는 일이구나. 이학규가 씨앗을 뿌렸고 홍필성이 심었고 이덕문이 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랐지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씨앗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끊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장터에서 온양에 팔린 아이가 있었다더라. 그 아이가 나중에 벼슬도 하고 서당도 열고 이름을 남겼다더군. 그를 산 자는 어찌 됐대. 유배 가서 거기서 생을 마쳤다더라.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온양이 사람 값이 될 수는 없지. 그러니 그리 된 거지. 그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흘러다녔습니다. 덕현 마을 장터에는 지금도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어미가 아이를 팔았고 최만득이 온양을 건넸던 그의 자리 근처이지요. 마을 노인들은 그 나무를 보며 말합니다. 저 나무 밑에서 팔린 아이가 있었어. 근데 그 아이가 결국 이 마을에서 제일 오래 기억되는 사람이 됐지. 어떻게요? 아이들이 물으면 노인들은 말하지요. 사람을 온양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느티나무 잎이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준의 서당 자리에는 지금도 작은 빗돌이 남아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 하나에 글자 몇 자가 새겨져 있을 뿐이지요. 사람은 값으로 매길 수 없다. 그 아래에 이름 두 글자. 준존.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비석 앞에 지금도 꽃이 놓입니다. 누가 놓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봄이면 매화, 여름이면 들꽃, 가을이면 국화, 겨울이면 동백이 놓이지요. 아마도 누군가가 기억하는 것이겠지요. 온양에 팔렸던 아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래서 말입니다. 장터에서 아이를 사온 사내의 최후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파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진짜 끝은 파멸이 아니었습니다. 온양에 팔렸던 아이가 살아남은 것, 그것이 진짜 이야기의 끝이었지요. 사람을 값으로 보았던 자는 사라졌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았던 자들은 남았습니다. 이학규의 말이 남았고 홍필성의 눈빛이 남았고 이덕문의 따뜻함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온양짜리였던 아이가 뿌린 씨앗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겠지요. 여러분 곁에도 혹시 그런 씨앗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손길 하나가, 믿어줌 하나가 씨앗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 씨앗이 되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